효종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다? 북벌이 있다라는 거죠. 무조건 청나라를 없애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종이 다음 왕이 됐을 때 북벌을 추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란 이후 청에 대한 적개심이 심화되고 북벌론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송시열을 앞에 두고 북벌을 추진하는 효종이에요. 그래서 송시열이 북벌을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효종 때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송중길, 이완, 이분들 등용해서 북벌 준비했으나 잘 안 됩니다.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이 나선정벌인데요. 이 나선이라는 건 러시아를 얘기합니다. 우리 효종 때 우리 강한 조선의 군대가 러시아를 정벌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자, 배경 러시아가 성장하고 청나라가 조선의 원군을 요청합니다. 조선의 조총부대를 파견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봐보자. 효종이 열심히 북벌 준비했습니다. 특히나 조총의 특수부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총 부대를 연습을 시켜가지고 굉장히 강한 조선군으로 거듭납니다. 자, 그런데 저 윗동네에서 러시아 조선의 이제 나선이라고 부르는데, 이 러시아는 갑자기 세력이 커지면서 청나라를 위협하게 돼요. 그러니까 청나라 입장에서 이것을 막는데 러시아가 보통 강한 놈들이 아니고, 그리고 청나라 입장에서 러시아는 변방 중에 최변방이기 때문에 군대를 옮기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조선아, 군대 좀 보내서 나선 러시아를 정벌해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효종이 우리는 군인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청나라가 혼날래? 조총부대에 있는 거 다 알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러시아를 정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변급 장수를 보내고 2차 신유 장수를 보내서 우리가 총 400명도 안 돼요. 340명 정도의 군대를 보내서 러시아를 격파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싹 다 전멸을 시켜버려요. 이것이 당시의 조선의 러시아 정벌, 나선 정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를 격퇴할 정도의 강한 힘을 가졌던 조선인데, 안타깝게 청나라한테 발각이 돼서 만약에 이때 우리가 이제 그 조선군을 보내지 않았다면 청나라가 조선을 공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조금만 늦었다면, 우리가 이 군대를 더 강화시켜서 청나라하고 전쟁을 했다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영토가 더 늘어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축소됐을 수도 있지만, 우리 조선의 대응력으로 봐서는 축소되기는 힘들고 아마 늘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들지만, 아무튼 이것이 나선정벌이고, 나선정벌하면 누구 때다? 효종 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변급 신유 이렇게 나오면 이제 나선정벌이에요. 누구 때? 효종 때요. 자, 이제 북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안 되겠다, 청의 정보력이 밀렸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북벌이 사그러들고, 그 다음에 북학이 등장을 하게 돼요. 북벌이 안 되면 차라리 이럴 거면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수용해서 우리가 기술을 터득해서 강국으로 거듭내자. 말 그대로 북쪽의 학문을 공부하자가 북학이고, 북쪽을 정벌하자가 북벌이에요. 한자 차이지만 확 틀리죠. 180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북벌은 청나라를 정벌하자, 북쪽을 정벌하자고, 북학은 북쪽에 있는 학문을 공부하자라는 쪽입니다. 자, 조금씩 폐쇄적으로 변하는 조선이지요. 현종 때 효종의 왕위 계승에 대한 정통성 문제가 생겨요. 예송이 발생되는데, 자, 효종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인조입니다. 인조. 인조의 그 부인 계비가 자의대비가 있어요. 자, 보자라는 거죠. 현종으로 봤을 때 인조는 누구죠? 할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아버지니까 할아버지고, 인종의 기준에 봤을 때 자의대비는 누구예요? 할머니죠. 현종 때 효종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효종이 승하했어요. 그래서 효종의 상 때 이 자의대비가 그 상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할머니가 상복을 몇 년을 입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보세요. 자, 효종의 형이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소현세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현세자가 있고 효종이 있는데, 이 효종에 대한 상을 첫째 왕자의 대우로 해야 되느냐, 아니다 차남의 대우로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효종을 두 번째다라고 하면 왕의 정통성 문제에서 조금 벗어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당시 서인과 남인 간에 이렇게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효종을 첫째로 만들 것이냐, 둘째로 만들 것이냐, 그에 따라서 자의대비 할머니는, 그러니까 효종의 어머니죠. 효종의 어머니는 장남의 예로 상복을 입을 것이냐 아니냐,
차남의 예로 상복을 입을 것이냐 이걸 가지고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효종의 상 때 서인들은 1년 입으면 된다. 아니다. 남인은 3년을 입어야 된다라는 대립이 생긴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1차 예성 논쟁 기해년에 있었다 그래서 기해 예성이고 2차 예성 논쟁이 이제 갑인년에 있었다 그래서 갑인 예성이에요. 효종의 비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또 똑같이 자유대비는 몇 년 입어야 되냐라고 했는데 서인은 9개월, 남인은 1년으로 대립됐어요. 자, 빨간색은 어디예요? 서인. 그리고 이쪽은 남인. 둘 다 1년이죠. 1년설이 다 채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해예성, 갑인예성이고 효종의 상, 효종 비예상.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효종의 상이 먼저 1차 때. 그래서 남인 서인 어디 서인의 1년설이 채택됐다. 그렇죠? 그 갑인예성은요. 어머니 효종의 상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가 몇 년 입어야 되냐라는 거 1년 9개월. 그래서 1년설이 남인의 1년설이 채택이 됐다라는 거죠. 이런 현종 때. 그래서 예손 논쟁 쉽게 나오면 시험에서 쉽게 출제가 되면요. 예성 논쟁이 발생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3번 해가지고 3번 예성 논쟁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건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3번은 현종 때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환국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2번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숙종 때구나 라는 거죠. 근데 시기를 물어보는데 자료 보니까 숙종 때다라는 거죠. 그러면 2번이 정답이죠. 요런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쉽게 출제된 거. 어렵게 출제된다면요. 이 내용을 얘기합니다. 어렵게 출제되는데 쉬워 보이려면 두 명의 사람의 말풍선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효종이 돌아가셨대. 왕께서 돌아가셨으니 그 대비께서는 몇 년을 입어야 되는데 해서 가. 그럼 몇 년 체크해 놓고 가가 어디냐 서인이냐 남인이냐 요거 풀어라 라는 거죠. 1, 2, 3, 4, 5 해서 남인에 대한 문제를 찍어라 이런 문제들이 어렵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1차 예송과 2차 예송은 기억을 하되 모른다라면 적어도 공부를 했다면 현종 때 예송 논쟁이 2차례 있었다 정도는 아셔야 되고 그리고 1년설이 채택이 됐다라는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둘 다 1년이니까. 자, 이제 때는 지나서 숙종 때입니다. 숙종 때. 숙종 때는 이 정당이요. 남인과 서인 정당이 있을 때입니다. 계속 남과 서가 계속 다투고 있을 텐데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숙종이 탕평책을 시행합니다. 우리가 탕평책 하면 누구만 기억해요? 영조와 정조만 기억한다라는 건데 누가 탕평책을 시행했어요? 영조, 정조 아니다라는 거예요. 숙종이 제일 먼저 탕평책을 시행했어요. 탕평책 말 그대로 니들 둘이 싸우지 마라. 싸우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하면서 왕이 중재하는 것이 탕평책이에요. 근데 탕평론을 제시합니다. 최초로 탕평책을 했는데 왕이 직접 주도를 하면서 이상한 일을 벌어져. 아닌데 남인이 잘했는데 서인이 잘못했어. 이런 일. 아니야. 서인이 잘못했어. 이것을 왕이 직접 주관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탕평책을 잘못 시행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편당적인 인사관리로 왕이 직접 잘못해요. 그래서 부작용으로 환국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탕평책을 최초로 시행한 사람은 누구다? 숙종이다. 그에 대한 부작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3차례 환국 우리가 다 외워야 돼요. 자, 경신년에 일어난 환국인데 서인이 허적이 당시에 남인 쪽이고요. 영의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영의정, 허적이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서인들이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서인들한테 부탁을 해요. 그래서 남인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남인 쪽에 이 허적의 아들 허견이 있는데 얘가 지금 영모를 도모하고 있다라고 모함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자, 지금 경신왕국인데 이제 경신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영의정 허적의 집안에 간의 경사가 있었는데 이때 그 숙종이 저 영의정네 집에 잔치가 있었으니 군사용 천막, 용봉차일 알 필요 없고 군사용 천막을 빌려줘라라는 거죠. 군사용 천막이 뭔데요? 요거예요. 천막 빌려주는 게 뭐 별겁니까? 요게 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용이. 그럼 뭐예요? 이 왕이 쓰는 행사의 천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막이라고 해가지고 별게 아닌 게 아니고 엄청나게 대단한 겁니다. 용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왕이 있다는 거고 그러면 영의정의 그 집에 잔치가 있을 때 왕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상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일인 거죠. 그래서 숙종이 용봉차이를 빌려줘라, 하사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전하, 제가 천막을 찾아봤는데 없던데요. 뭐? 내 천막이 어디 갔단 말이냐? 라고 얘기하니까
영의정께서 직접 가져가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직접 허적이 그 군사용 천막인데 숙종의 허락도 받지 않고 가져가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숙종이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이 허적이 누구죠? 남인이에요. 남인이 집권을 하고 있으니까 숙종이 서인을 찾아가요. 서인을 찾아가서 대신들이 나를 좀 도와주시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서인들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니까 이 허적 있죠. 허적의 아들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서자예요. 서자. 그러니까 서자도 아들이죠. 허견이 복창군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해서 서인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숙종에게 알려요. 허견이 역모를 했다. 근데 허견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허적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숙종이 이걸 가만두면 안 되겠소 서인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서인들에게 권력을 줍니다. 그래서 남인을 공격하게 하는 것이 경신왕국이에요. 결국에는 남인이 몰락하고 서인이 집권하게 됩니다. 이거 누가 주도했다고? 숙종이 직접 주도했습니다. 자, 이후 노론과 서론으로 분화가 되는데 알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알 거는 뭐예요? 서인이 집권했다라요. 허적. 그 책에서 그 문제에서 사료에서 허적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남인, 영수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나 영의정 얘기가 나오는데 서인에게 부탁해서 서인이 공격했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황국이에요. 경신년에 일어나는 황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황국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이 기사년에 있었던 황국인데 장희빈이 등장을 해요. 자, 여기 희빈장씨의 소생, 아들을 낳나 봐요. 그렇죠? 윤이라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세자책봉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숙종의 첫째 왕비, 그러니까 중전이죠. 인현왕 민씨가 있어요. 근데 후사가 없단 말이에요. 인현왕 민씨와 사이에서 후사가 없어요. 자, 희빈장씨 후궁을 들였는데 희빈이에요. 그러니까 일품 관직에 있는 희빈인데 희빈장씨와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윤인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숙종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쪽은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후사를 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후사를 못 이룬다 그러면 이거 엄청나게 부덕한 거거든. 그러니까 왕자가 태어났을 때 엄청나게 이뻐합니다. 그리고 숙종이 빠른 시일 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신하들이 아니되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뭔데요? 자, 여러분 원자가요 나이가 조금 차잖아? 그럼 뭘로 바뀌냐면 세자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세자 책봉을 벌써 해버리는 거야. 애 어렸을 때 원자라고 책봉을 해버리니까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반발하는 거죠. 어느 쪽에서 반발을 하겠어요? 이 서인 쪽에서 반발을 해요. 왜냐하면 인현왕후 민씨를 배출한 정당이 서인 쪽입니다. 그리고 희빈장씨를 배출한 정당이 남인 쪽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서인과 남인이 배후에 있었고 서인과 남인의 대결 구도 사이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숙종이 여기 개입하게 되는 거고, 자, 숙종이 윤을 원자로 책봉합니다. 원자로 책봉을 해요. 자, 그러니 서인에서 펄쩍 뛰지요. 서인 대표 송시열이요. 송시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되옵니다. 만약에 원자를 책봉했다면 세자를 책봉했다는 얘긴데 인현하고 중전이 엄연히 살아있는데 이쪽 사이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난다면 그러면 순서가 중전 다음이니까 이 원자를 그러니까 세자가 되겠죠. 폐세자하고 이 아들을 다시 세자로 책봉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이런 얘기를 하죠. 따민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송시열이 아니되옵니다. 만약에 그러실 거면 저를 죽이고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숙종이 그래 너는 내 아들을 인정을 안 했으니까 사약을 내린다라고 해서 사사됩니다. 그래서 송시열은 사사되고요. 그리고 인현왕후 민씨는 이제 그 희빈장씨의 여러 가지 그 공격에 의해서 폐비됩니다. 쫓겨나요. 그래서 폐비되고 희빈장씨가 중전으로 올라갑니다. 어이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누구 세상이 되는 거예요? 남인 세상이 되는 것이 두 번째 왕국, 기사 왕국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서인, 송시열 등 반대했는데 유배당에서 사사됐고 인현왕후 민씨는 패출됩니다. 그렇죠? 장희빈이 중전으로 책봉되고요. 자, 희빈장씨가 있죠. 희빈장씨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원자로 책봉된 윤이에요. 그러면서 남인들이 엄청나게 어떻게 되죠? 기세등등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남인들이 권력을 엄청나게 행사를 해요. 아주 그 국내에 문제가 될 정도로 숙종이 골머리가 아파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예요? 희빈장씨죠. 희빈장씨는 인연왕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주를 퍼붓고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당시의 희빈이 아니고 뭐예요? 중전이잖아요. 중전으로서의 덕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중전은 그 패배해야 된다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숙종은 이런 골치 아픈 사정에서 이 인현왕후 민씨가 그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현왕후 민씨가 다시 복이 돼야겠다. 실질적으로는 남인 세력이 너무 세니까 서인 세력을 다시 데리고 오고 싶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 인현왕후 민씨 복위 운동이 전개가 되고요. 인현왕후 민씨를 다시 중전으로 복위시킵니다. 자, 그렇다면 희빈장씨는 어떻게 되겠어요? 중전에서 희빈으로 다시 강등시켜요. 그리고 이제 사약을 매겨서 죽이지요. 그래서 사사시켜버립니다. 자, 이것이 갑술년에 일어난 황국입니다. 갑술황국이죠. 그래서 희빈장씨 사이에서 태어난 윤. 그러면 윤이 지금 세자란 말이죠. 세자를 폐세자 해야겠네? 아니요,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윤은 폐세자가 될 뻔했는데 신하들에 의해서 숙종에 의해서 세자는 유지한다. 단 세자의 어머니의 희빈은 죽인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현왕후 민씨를 복위하고 이런 구도로 가는 것이 갑술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집권 세력은 다시 누구예요? 서인이 되는 겁니다. 자, 경종 때 이제 경종이 등장을 했어요. 경종은 누구냐라는 거야. 왕세제, 연인군, 뭐야 이거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제 갑술왕국 이유입니다. 자, 이제 희빈장씨 없죠. 그리고 이제 윤이 조금 있다가 경종이 돼요. 경종.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후궁이 있어요. 숙빈 최씨가 있는데 숙빈 최씨의 사이에서 연인군이 태어납니다. 연인군이 태어났는데 그 다음 왕 영조가 돼요. 경종 다음에 영조입니다. 자, 보자라는 거야. 여기에서. 자, 경종이 왕이 될 뻔했습니까? 못 될 뻔했어요. 폐세자가 될 뻔하는 직전에서 숙종이 세상을 뜨고 왕이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경종과 이 윤과 연인군, 그러니까 경종과 영조는 어렸을 때 관계가 좋았을 것 같습니까? 자, 희빈장씨와 숙빈채씨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길 가다가 희빈장씨가 내 인연 이러면 2년?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채통을 지키셔야지. 딱지 때리고 머리 그댕이 잡고 막 싸우고 있을 때 세자가 옆에서 어린애가 이렇게 있는데 연인군은 얼마나 어리겠어요. 그렇죠? 어린애 딱 있으면 엄마들 싸우지? 그러면 윤이 연인군 나랑 저쪽 가서 놀자. 그래서 여기 싸우는데 저쪽 이동해가지고 같이 놀았어요. 엄청나게 친했습니다.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야. 어머니들은 굉장히 관계 안 좋은데 아들들은 굉장히 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인군에게 직접 여러 가지 공부도 가르쳐주고 연인군 너는 머리가 좋아서 굉장히 큰일을 해야 될 거야. 아, 형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지냈어요. 그래서 이 경종이 왕에 올랐죠. 그때 이제 경종이 왕에 오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하들한테 내가 요새 몸이 조금 안 좋으니 왕세자를 뽑아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세자. 근데 당시에 경종이 아들이 없죠. 그래서 세제. 동생 누구예요? 연인군을 왕세제로 앉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반대가 어마무시했지요. 어마무시하게 반대를 했는데 왕세제를 앉았어. 그리고 나서 대리청정을 얘기합니다. 연인군이 이제 앞으로 왕을 할 것이니 나하고 정사를 같이 보도록 하자라고 대신들이 아니되옵니다. 하는 거예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자, 이때 숙종 때 그 서인과 남인의 갈등 구도 있잖아요. 근데 남인이 이제 없고 서인이 갑술왕국이 집권을 하면서 일당 전제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서인이 집권을 하게 되는데 서인끼리도 갈리게 됩니다. 노론과 소론으로 갈리게 돼요. 그런데 이제 늙을 노자예요.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 젊은 분들이 이렇게 되는데 이들이 갈리면서 지지하는 파가 틀립니다. 자, 이쪽 경종, 세자 윤이 왕이 돼야 된다라는 쪽을 지지하는 세력이 누구냐면 소론이에요. 그리고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연인군 왜 어머니가 희빈 장씨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얘가 왕이 된다면 그렇다면 신하들이 이 희빈 장씨를 죽인 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왕 피바람이 몰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연인군이 왕이 돼야 된다라는 쪽이 노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노론과 소론이 갈등을 겪고 있는데 경종이 집권을 했으니까 집권 세력 누구겠어? 소론이란 말이죠. 그런데 연인군은 또 누구예요? 노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연인군을 지지하는 파와 경종을 지지하는 파가 한데 아울러져서 싸우고 있는 거지. 그때 이제 대리청정 문제를 얘기를 하니까 서로는 어떻게 하겠어요? 반대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왕이 있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 하냐? 노론은 찬성합니다. 그렇죠? 연인군 해야 된다. 다음 왕이니까 이렇게 대립 구도가 가고요. 그 다음에 왕이 되니 누가 왕이 돼요? 영조가 왕이 되죠. 연인군이 왕이 됩니다. 자, 연인군이 왕이 됐을 때 제일 먼저 시작한 건 탕평책입니다. 이런 노론 소론 할 거 없이 얘들이 지금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늙은 사람들이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안 되겠다. 내가 왕이지 니들이 왕이냐 그러면서 찍어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영조는요. 이 어린 나이부터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 어머니들이 미친 듯이 싸웠잖아. 누구의? 이 당파의 희생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조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미친 듯이 합니다. 게다가 형이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굉장히 똘똘했던 사람이 영인군이고 연인군은 왕궁에서 같이 산 게 아니고 세자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왕궁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밖에서 삽니다. 밖에서 사택에서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하고 주변에서 집 문 열면 백성들하고 같이 있잖아. 그래서 백성들하고 소통을 많이 했던 왕이 영조입니다. 그러니까 영조 같은 경우는 누구보다 민의를 잘 알아요. 그러다가 이제 왕위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탕평책. 니들이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백성들은 세금, 이 고열, 이 탕마놀이 니들이 지금 장난치냐 싸우지 마라 라고 하면서 탕평책으로 찍어 누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론들이 집권 세력이죠. 아니 전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굉장히 공부 많이 했다고요. 그러니까 영조가 거기에서 학술적으로 막 찍어 눌러버려요. 세종대왕처럼 눌러버려요. 그러니까 노론들이 공부를 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영조한테 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강력한 왕권이 생겨버립니다. 이걸로 찍어 누르게 되는 거죠. 날 이기려면 공부 더 하고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탕평책을 시행하고요. 자, 이러한 이유로 탕평책을 시한다는 교서를 발표한다. 그리고 탕평비, 이 교서의 내용을 비석에다 새긴 다음에 당시의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 안에다가 비석을 박아놔요. 자, 노론은 또 분열하는데 사도세자의 죽음 때문에 노론이 소론하고 이렇게 노론 사이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자, 영조의 가계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영조의 정빈, 그러니까 이제 왕비 있죠. 이 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요. 효장세자, 세자가 됐었어. 그런데 10살 뒤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귀한 아들이 죽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없죠. 그러다가 영조가 42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것이 장조예요. 사도세자예요. 장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조가 아버지를 이제 추존한 거지요. 아버지 왕으로 높여야 된다. 그래서 사도세자가 태어나는데 이때 이 사도세자가 굉장히 영조가 엄청 이뻐하다 보니까 사도세자를 매일 옆에 끼고 정사를 봤어요. 사도세자가 어떻게 하냐면 엄청 이뻐. 그러니까 애기한테 막 이것저것 다 가르쳐줘. 그러니까 애기가 이제 뭘 이걸 모르는데 계속 알려주고 모른다 그러면 이제 혼내는 게 아니고 아이고 그래 모를 수도 있지. 그리고 얼르고 달리고 하니까 애기가 재밌으니까 칭찬받으니까 계속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4살 때, 3살 때 천자문을 떼고 4살 때 그 소학을 독파했다고 그래요. 이게 말이 4살짜리 애가 어떻게 근데 기록이잖아. 아무튼 그렇게 보자라는 거예요. 아무튼 공부를 굉장히 많이 시켰습니다. 똘똘했어요. 근데 애가 6살, 7살 되잖아. 어느 정도 이제 알아들을 때. 그러면 얘가 뭐 하고 싶어? 놀고 싶잖아.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놀러 다녀. 그럼 다음날, 오늘 저녁에 이제 아버지가 불러. 세자야, 이거 공부했지? 읽어봐. 아버지 안 했는데요. 이런 막 그러면 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지게 혼냈습니다. 뒤지게. 이게 조기교육의 최대 병폐야. 선행학 조기교육. 절대 애기 때 공부시키지 말라고. 그러니까 애기가 아버지한테 맨날 혼나니까 아버지를 만나기 싫어.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옷을 입잖아요. 그럼 옷을 막 팽개쳐요. 아버지 옷만 입으면 아버지의 그림자. 이제 옷 입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 만나야죠. 그래서 의대증이 생겨. 옷을 안 입어요. 옷 입자 그러면 막 집어 던지고 찢어버리고 막 그럽니다. 이런 정신병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한테 이렇게 만나면 아버지가 딱 그래요. 아이고 저 대님 졌다. 네가 세자야? 그럼 혼나. 그러니까 아버지만 보면 맨날 혼나요. 그러니까 아버지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들리죠. 천둥이 빵 치면 무서워요. 이런 정신병이 생기고. 그리고 사람만 보면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그냥 내가 아버지한테 막 혼나니까 옆에 있는 대신들이 킥킥킥 웃고 이렇게 경계증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정신병이 생겨요. 그리고 이 정신병이 점점 커가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신하들 있죠? 신하들을 그냥 시시때때로 죽여버립니다. 그냥 아버지가 옆에서 이렇게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비웃었어. 그럼 조금 있다가 가다가
그 내관들 있죠. 내관들 아니고 그 호위무사들 있죠. 호위무사들 싹 있다가 칼 뺏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막 그랬어요. 아버지 안 계시면 죽이고 뭐 덤비면 옆에 놈 그냥 두들 패고. 왜냐면 사도세자는 문무에 그래도 능통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무예술에 뛰어나서 굉장히 싸움을 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막 패대기 치고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공포의 대상이 되고 당시의 신하들이 이 사도세자가 왕이 된다면 세자잖아. 왕이 된다면 이거 큰일 나겠다. 공포 정치가 생기겠다. 그러면서 왕을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특히나 이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하급 관리인데 고변을 해요. 그래서 세자가 이런 일들 악행을 저질렀다. 이게 조선 왕조 역사상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독대를 하려고 그러면 왕에게 직접 고변을 하려고 하면 당상관이 돼야 됩니다. 그냥 빨간색 옷을 입고 그리고 또 새벽에 이런 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 영조가 그걸 들어줬어요. 그래서 나경원이 딱 쓰니까 그걸 딱 보고 욱 하면 벌벌 떨어요. 그런데 이제 멋이 이런 일을 했다고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전해 내려오는 거고 나머지의 글은 읽지도 않고 거기에다 불질러서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세자가 못된 짓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사도세자의 어머니가 있어. 영빈 이 씨가 있는데 세자가 영모를 도모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어머니가 영모를 도모했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말이 안 돼.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이 이렇게 되면서 뭐 가지고 와라. 뒤주 갖고 와라 그랬죠. 아무 영문도 모르는 사도세자는 여기에 갇혀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굶겨 죽여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어머니가 아들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어요? 세자 영무했다고? 그것도 세자가 말이 안 되잖아. 좀 아주 뭐 의문투성이인 이런 사도세자의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이유는 여기 있어요. 영조가 있죠. 영조의 아들이 있죠. 그리고 그의 아들이 있단 말이야.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산 정조가 되는데 사도세자가 만약에 왕위에 못 앉아요. 그리고 사도세자가 폐세자가 된다거나 왕에 앉혀가지고 왕위에 이제 됐어요. 그런데 이거면 무조건 반정이 생길 거 아니야. 왕이 끌어내려지게 되면 이 후손들은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임을 면치 못할 겁니다. 어차피 되지 못할 거면 얘를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아래 그 아들을 새 손으로 앉혀서 왕으로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산 그러니까 사도세자의 아들이 굉장히 영특했습니다. 그것이 정조가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노론이 분열합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을 계기로 노론이 분열하는데요. 진짜 이제 시파와 벽파로 나뉘어요. 자, 어떻게 나뉘냐면 노론에서 이렇게 갈리는 건데 사도세자 아주 잘못했죠. 영모한 것은 맞다라는 거야. 영모, 죽임을 당할 정도냐라는 거죠. 사도세자가 잘못했지만 영모인지는 아직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사도세자가 잘못한 건 맞지만 죽음은 너무 심한 처사 같다. 시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영모죄가 드러났는데 죽음을 당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벽파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왕 이제 세 손이 왕에 그러니까 이제 손자잖아. 세 손이 왕에 올랐습니다. 이게 정조인데 정조는 왕에 앉자마자 뭐라고 하죠?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다시 얘기하면 시파 벽파할 것 없이 니들이 우리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냈잖아. 니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정조가 왕이 됐을 때 이 신하들이 벌벌 떱니다. 자, 정조는 이 할아버지가 탕평책을 시행했죠. 이 탕평책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데 방법을 바꿔요. 영조는 강력한 왕권으로 찍어 누른 탕평책을 시행했잖아요. 근데 정조는 그게 아니고 능력 본위의 관리들을 등용해서 내 주변에 머리 좋은 신하들을 놓고 이 그 썩어 빠진 신하들을 치우려고 했었던 것이 정조입니다. 탕평책. 영조 때 세력을 키워온 척신, 황관 이들 다 죽이고 없애버리고 제거합니다. 그리고 신진 관료로 이렇게 채우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능력 보니 권력에서 배제했던 소론, 남인 모두 다 능력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서울도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관직 그 규장과 검서관에도 등용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정조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뜹니다. 그러고 나니까 정조의 아주 어린 나이에 그 아들이 있었으니 그를 왕으로 앉혀놓고 그리고 이 왕의 그 왕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왕비가 있을 건데 이 왕비의 그 가족들 그렇죠. 이것을 가지고 뭐라 불러요? 이 외척 세력이라는 건데 이 외척 가문들이 왕의 권한을 능가하고 왕을 허수아비로 앉히고 이들이 정치를 다 하는 이런 정치가 뭐라고 부릅니까? 세도 정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탕평 정치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세도 정치가 발생을 하고 정조가 돌아가신 다음에 3대 60여 년 동안 왕의 외척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여 행사하는 세도 정치가 시작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붕당 정치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자, 붕당 정치 전개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하죠. 자, 선조 때 동인과 서인이 있었습니다. 동인과 서인. 그래서 동인과 서인이 이렇게 분당이 됐던 것은 이조전랑직 때문이죠. 이조전랑직 때문이고, 자, 이조전랑직으로 동인과 서인을 갈리고 동인에서 남인과 북인으로 갈리게 되는데 두 가지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여립 모반 사건인데, 이 정여립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서인 쪽의 정치인이었어요. 근데 이 서인 쪽의 정치인이었는데 조금 있다가 나는 동인할래 그러면서 서인의 옷을 바꾸고 동인으로 갈아탑니다. 그래서 동인으로 갈아타면서 서인 쪽을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동인 쪽은 굉장히 고맙죠. 정여립이 서인에 대한 비밀, 약점을 다 알고 있으니까 굉장히 고맙다. 그러니까 정여립이 동인 쪽에서 서인의 비판을 하는데 동인 안에서도 동인을 비판하는 정여립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짜증나는 거지. 그래서 선조가 미움을 삽니다. 왜? 서인 쪽의 대표 주자는 이인데 스승격인 이이를 정여립이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조가 너 이제 정치 그만해야겠다. 그래서 낙향을 시켜요. 그래서 정여립이 낙향을 했는데 정여립이 살고 있는 동네에 우리 정여립 선생님이 오신단다 하면서 마을 동네 사람들이 싹 다 모입니다. 그래서 정여립을 스승으로 두고 공부를 하는데 이 단체가 커져요. 그러면서 대동계 라는 계를 조직을 해요. 모임인데 여기에서 얘기한 것이 평등사생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선조는 펄쩍 뛰는 거고 중앙정부에서 펄쩍 뛰는 거예요. 저 역모를 도모하고 있다. 이쪽으로 가는 거죠. 평등이라 그러면 지금 조선의 정치체제를 모두 부인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정여립이 이제 그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관군이 들이닥쳤을 때 도망가다 절벽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가지고 서인들이 잘 걸렸다 이거죠. 그래서 서인의 그 정철이 수사관으로 나서고 이때 정여립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 싹 다 죽여버리는데 선비 1000명 정도를 싹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피바람이 몰아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이때 정여립 모반 사건에 이제 이 서인, 정철, 서인이 수사관이 너무 심하니까 서인의 니들 정여립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이렇게 수사 너무 강압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비판적인 입장에서 강경책을 쏟아부었던 것이 북인, 남인은 이런 데에 비해서 온건적인 입장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남인 북인으로 갈렸습니다. 동인에서 갈리고 서인과 이렇게 공존하는 시스템에서 광해군이 집권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집권해요? 북인이 집권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인조 반정이 생겼죠. 그러면서 서인이 집권을 하고 북인은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남인과 서인, 남인 일부를 데리고 공존체제로 가는 것이 인조 때 붕당정치죠. 그래서 두 차례의 호란을 겪고 이 효종 때 북벌, 그렇죠. 서인이 집권했고 북벌, 송시열 중심으로 북벌 운동을 전개했고 나선정벌로 가게 되고요. 현종 때는 어떻게 합니까? 두 차례 예송 논쟁, 기예송, 갑인예송. 그래서 서인 1년설, 남인 1년설이 채택이 됐고요. 수종 때 세 차례 황국이 발생했죠. 그래서 서인 경신왕국 때 서인이 집권했고 기사왕국 때 남인이 집권했고 갑술왕국 때 서인이 집권했다가 영조가 경종 때 잠깐 이제 소론이 집권했다가 영조 즉위와 더불어 노론이 집권하게 되고 그래서 정조가 즉위했을 때 벽파, 십파, 남인까지 싹 다 등용하게 되는 탕평정치를 시행했다가 순조 이후로 세도정치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 집권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남인이냐 북인이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알겠어요. 선조 때는 잘 모르겠고 왔다 갔다 했고 광해군 때는 북인 정권이었죠. 그리고 인조 때는 서인 정권이었어요. 자, 효종 때는 서인이 집권했으니까 북벌까지 여기까지는 기억이 나. 근데 왔다 갔다 하니까 진짜 헷갈리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끊어. 어디까지 끊어? 숙종의 황국. 여기가 진짜 헷갈리거든. 자, 그러면 환국에서 마지막에 집권했던 세력이 누구라고? 서인. 서인이 일당 전제화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서인이죠? 이제 핑퐁이야. 남인으로 가야지. 그리고 서인으로 가야 돼요. 남인 갔다가 서인 가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왔다 갔다 서인 하나만 잡으면 끝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왔다 갔다 집권 알겠는데 예송의 1차 예송, 2차 예송, 숙종 때 환국 세 가지는 순서를 모르겠다라는 거죠. 뭐라고 어떻게 외우면 돼요? 기갑부대는 경기도가 갑. 기갑부대는 경기도가 갑이에요. 그러니까 갑인 서인이니까 이렇게 거꾸로 왔다 갔다 하면 되겠지. 다 외웠다. 아주 좋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정치편 이렇게 하고요. 경제편 들어가는데 조금 쉬었다가 정리 잘해야 돼. 아까 거 암기 잘 하셔야 돼요. 조금 쉬었다가 경제편 들어갑니다.